미국이 대만을 못 믿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미국에 있어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에 더 깊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도 염려되겠지만 또 다른 미유 중 하나는 바로 대만인들 상담수가 이미 중국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만과 대만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대만 잠수함 유출 사건인데요. 새로 건조된 대만의 신형 잠수함 전보가 몽땅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유출한 범인이 물어 대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이유, 대만 사회 깊숙이 파고든 중국의 영향력과 잠수함 기술 유출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하이쿤급 아이데스 잠수함인데요. 기공식이 열린 지 1터부터 2년 이내에 대만 해군에 민도될 예정이라니까 곧 현장에 배치될 것입니다. 의외로 스펙도 준수한 편이어서 이번에 건조된 SS-711 하이쿤은 길이 70m, 폭 8m, 기준 배수량 2,500톤 급으로 MK-48 모드 6주머레, UGM-84리터 하푼 블록, 대한미사일을 운용하며 로키드 마틴, 네이시온사가 제공하는 전투 디지털 소나 탐지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능미한 것은 또한 AIP 시스템 대신 대만 조선사가 생산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점인데요. AIP는 공기 불요 추진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에 의존하지 않는 추진 방식이라서 내부 공기 없이 내부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동력을 생성합니다. 주로 재래식 잠수함에서 쓰던 시스템이지만 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요즘은 주동력원보다는 추가동력원으로 쓰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번 SS-711 하이쿤은 2027년까지 총 8척이 건조될 예정인데요. 2번함부터 8번함의 아이데스 잠수함 후속권 조사업에만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 와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이쿤의 기밀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대만의 정치 군사 분야, 민사 중 절반 가까이가 친중권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뉴스도 아닌데요. 그 유탄이 대한민국에까지 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되짚어야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역순으로 돌려보면 대만의 첫 잠수함이 진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 해군 측에서 잠수함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대만 사회는 난리가 났는데 이때 대만의 전 해군 고문 출신 무기 브로커 코시가 등장. 중국 측의 기밀을 넘긴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해당 국회의원 역시 증거가 없다며 고시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사건의 녹취록까지 쪽로되죠. 그리고 미상아리만치 사업 진척 속도가 빨랐던 하이쿤급 잠수함의 비밀까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2018년 대만에서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업 입찰을 시작했던 시점. 독일의 209, 214급 잠수함 도입, 수출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던 한국의 박모 씨가 이끄는 한국시와 이에서 멍급했던 대만의 무기 브로커 고 씨는 손을 잡고 잠수함 플랫폼 구축 한건조 사업에 참여합니다. 대만의 자회사와 공장까지 설립한 한국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기술진과 장비를 대만으로 반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고스란히 대만으로 넘겨주는데요. 문제는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로선 참으로 분동하고 먹물한 일인데요. 그러나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만입니다. 사실 중국에 비해 해군력이 빈곤한 대만으로서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함모를 격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만은 모직 잠수함뿐인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박쥐 취급을 당하게 생겼으니 군사 지원은 물론 앞으로의 기술 지원까지 묘원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대만의 처지가 딱한 것은 실제 대만과 중국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대만은 해군력으로만 따지면 중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속성장 말에 신기술과 최신 무기를 도입하면서 지금은 추월당해도 한참 추월당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다수의 중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대형함 전력도 준수한 편이지만 문제는 함선 대부분이 노후하고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VAS를 장착한 함선은 마에 없고 면장이나 단장 미사일 발사기만 달려있어 대응성이 한참 딸리는 데다가 그나마 구축함 4척으로 겨우 체면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처참한 쪽은 바로 잠수함인데요. 적 잠수함을 감시하거나 수상함과 상륙함 전력을 저지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은 2차 대전 시기 건조된 가비급 2척과
1982년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한 해룡급 두 척뿐이다. 대만의 현 해군 기지는 거의 고물상 수준입니다. 이제 와서 대만이 미국에 손을 벌린다 한들 그렇다고 핵잠을 주자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다시 한국에게 손을 벌릴 명치는 더욱 없습니다. 대만은 대우조선해양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의 기술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1,500먹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기자재 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3명 등이 입건됐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도면 일부를 숨겨서 출국한 뒤에 대만 기업에 팔아넘긴 한 명은 구속됐는데요. 대만은 한국의 잠수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우리 대우조선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퇴직자 등을 노리고 접근해 알짜배기만 속속 골라서 채용한 뒤 미중 20여 명을 대만에 보내 잠수함 제작에 참여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현행법상 기술 유출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걸 알고도 대만에 공장을 짓고 기술진을 스카웃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만 남부 가모슝에 있는 대만 국제조선 공사에서 잠수함 건조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소에서 빼간 잠수함 유수 분리장치, 배터리 고정장치 등 핵심 부품의 설계도면 2건을 공항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풍력 부품이라고 속이는 뻔뻔함까지 시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만 군부는 애당초 잠수함 진수 일정 자체가 무리라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설계가 2018년에 시작됐는데 3,000톤급 잠수함을 5터부터 6년 만에 완성,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만 정부는 이들 밀어붙였고 무리한 일정 탓에 결국 이런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이쿤 잠수함 개발엔 한국은 물론 영국과 스페인, 일본의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잠수함 선진국의 기밀이 새어나갔고 중국만 이득을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잠수함의 성능과 건조 기술력이 새삼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최근 폴란드의 오르카 사업에 우리 잠수함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러시마제 킬로급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일명 모르카 사업 입찰을 지난 여름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전통가모인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프랑스 나발그룹, 영국 바콕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메이저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모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입찰에 응했는데요. 이번에 몰란드가 내건 핵심 조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30일 이상의 작전지속 능력과 200m 이상의 자망심도, 그리고 어뢰와 미사일, 기뢰 무장에 더해 지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는 수중 목표물 타격 능력, 그리고 드론 운용 능력의 기술 이전까지 요구한 사망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미런 잠수함 4척을 도입하는데 모두 8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데요. 이 사업에 뛰어든 우리 도산 만창호급이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현재 업계의 분석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U-212시대는 수중대 수량 2,500톤 급의 AIP 시스템을 갖췄지만 2029년 이후에나 생산될 예정이라 사실상 설계도면만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며 프랑스의 스코르펜급은 부피가 크고 연비가 나빠 지속자막 능력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습니다. 스웨덴의 A26은 더 가관인데요. 실린더 소음이 큰 스털링 기관을 탑재한 덕분에 150m보다 깊은 심도에서는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유럽 방산업체의 잠수함은 일단 가격 자체가 어마무시한 테다다 몬을 담잠 주문해도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출고될 예정이라 기다리다가 늙을 판입니다. 결정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은 폴란드에게 유달리 민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노리는 폴란드로서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산만창호급은 앞서 보신 모델들에 비해 성능이나 납기일, 그리고 가격 면에서 명찰되고 붙어도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산만창호급은 이미 우리 해군에 취역해 운용 중인 잠수함이며 폴란드가 내건 조건과 가장 유사한 사양을 갖춘 배치 이 물량 초도함도 1년여 밖에 만남은 2025년 진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산만창호급은 수중배 수량 3,700에서 4,000톤의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동급 잠수함 중에서는 지속자막 능력이 가장 무수합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은 우리 도산한창호급 밖에 없어서 이니 승부는 결정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잠수함은 항공모함을 상대로 높은 훈련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니 역사적 사실에도 나왔듯이 우리의 이종무함은 그동안 한미 연합 대잠해 양탐 색훈련, 스항항, 대한미 잠수함 훈련, SUBX 등 각종 면합 대잠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한국 해군 최초로 참가한 림팩, 즉 환태평양 물린의 가상 함정 공격 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해 적 함점 13척을 격침시키는 허격한 전과를 거웠을 뿐만 아니라 훈련 종료 때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놀란 미국이 훈련 이후 대잠수함 전술을 바꿀 정도였으니까 우리 도산 만창호급의 기술적 무월함은 그냥 나온 게 만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국제무대에 진출한 만큼 대만 잠수함 사건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텐데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보안과 기밀 유지에도 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만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아부다비 방문 시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들이 모두 일본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카메라 매니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전장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도전은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의 초고화질 카메라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은 광학 기술과 전자 정밀 기계의 융합체인 카메라 없이는 세계적인 전자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카메라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일본에서 설계도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생산했는데요. 1996년에는 캐녹스 시리즈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면서 블루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앞뒷면에 LCD 화면을 장착한 컴팩트 카메라를 선보여 셀피 열풍 속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당시 삼성은 디카 업계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2010년 세계 최초의 앱스C 규격 미러리스 카메라인 넥스10분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2014년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 NX1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화질과 동영상 등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역대 최강 미러리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카메라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캐논과 니콘, 소니 등 글로벌 강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센서와 광학 기술력에 뒤처지고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2016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약 40년 가까이 이어온 카메라 사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당시 삼성 내외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억 2천만 대로 정점을 찍은 세계 디카 판매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1,400만 대, 약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흡수하고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즉시 업로드 가능한 사진이 일상생활에 보급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를 주력으로 만들던 캐논,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은 기존의 카메라 사업에서 축적한 이미지 센서와 광학 설계 노하우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갤럭시의 성공에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아닌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꺾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해인 2021년 시장 점유율보다 1%피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피 오른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어려운 거시경제 영향으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감소해 이미지 센서 판매도 위축기에 접어들었다 라면서도 올해 아이폰 카메라의 스펙 향상으로
애플을 고객사로 둔 소니는 작년 대비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후면 메인 카메라에 새로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더 큰 사이즈의 초광각 센서를 비롯해 자동 초점이 가능한 전면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업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제품 업그레이드 트렌드를 반영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화소 고수익 중심 제품으로 방향을 전환해 출하량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초고화질 분야에서는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 화소와 그 이상의 센서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사이 시장 1위를 지키던 소니 이미지 센서가 최근 몇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은 올해 10월 출시한 아이폰 15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4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기본 모델에는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는 처음으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23 시리즈는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 성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혁신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센서 기술력과 양산 실력에서조차 이미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 15 출시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듯이 소니 이미지 센서 공급 문제가 심각해 아이폰 출시 일정이 4주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만 TSMC에 손을 내밀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니가 이렇게 생산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이미지 센서의 수율 문제도 꼽았는데요. 한편 소니는 작년에도 센서 수급 이슈로 아이폰 14의 출시를 한 달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 IT 미디어 샘모바일은 애플 아이폰 15가 여전히 삼성 갤럭시의 망원줌 카메라와 맞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삼성 갤럭시가 망원줌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중 제왕의 자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10배 광학줌 카메라를 사용해왔으며 수년에 걸쳐 망원줌 성능을 크게 개선해왔다.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중 최고의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이번에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망원 카메라 기술이 삼성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삼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 줌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해상도의 5배 광학줌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10배 광학줌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매체는 애플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센서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갤럭시 S23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공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못 다물게 했는데요.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헬시 사업부 사장은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괴물 같은 성능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개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소셀 HU 일부는 4억 4천만 화소의 해상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이미 2억 개의 픽셀을 탑재한 아이소셀 HP3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출시된 이미지 센서 가운데 최고 해상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의 2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사장은 2020년 4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시된 기고문을 통해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사람의 눈에 빗대 설명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의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이미지 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의 눈과 유사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춰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동자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가 800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부분 이미지를 기반으로 뇌 속에서 정보를 조합해 5억 7,600만 화소의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간의 눈처럼 특정 상황에 맞게 해상도를 높이는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높이려면 각 화소의 면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기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업계 1위 소니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쓰이는 등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고성능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 CIS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CI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발달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통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용 카이스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전체 케이스의 성장률인 5.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막바지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량 한 대당 사용되는 키수 수는 평균 9개에 이릅니다. 어떠한 차들은 15개 정도 사용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에 탑재되는 총량은 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이 차량용 CIS 사업의 고삐를 죄는 까닭은 시장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고해상도의 센서가 사용되므로 개별 제품의 단가가 높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월등한 기술력이 향후 소니를 제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대자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탑재 모델을 넓혀가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제공이 필수적인 미래차 시장에 피할 수 없는 합종연행입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의 원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강력한 이미지 센서 기술력과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소니와 혼다가 힘을 합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삼성과 현대의 연합이 이들을 압살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한국 방산 이급하게 소환되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각국이 방산무기 확보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의 시대가 이어지면 최대 수혜는 한국 방산업체가 될 거란 분석이 벌써 나오는데 실제로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K9의 경우 최근 유럽 각국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최근 북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K9의 실물을 제대로 보게 된 미국 현지에선 미국도 못한 일을 해냈다 며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는데 심지어 이를 본 미군 장교가 우리에게도 아직 도입이 안 된 신기술이라며 경악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의 인기 또한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앞서 K9을 대량 구매한 폴란드로부터 또 다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신형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 현재 폴란드가 운용하는 자주포 크랩보다 더 넓은 작전 범위와 탄약, 반포 사격 등으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화와 크랩 스파치 155분 자주포 공동 개발에 나설 곳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호타 스탈로와 월라로 폴란드에서 한화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K9의 엄청난 만족감을 보인 폴란드가 한국 방산과 계속해서 끈끈한 협력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에서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앞서 K9을 도입했던 인도에서 얼마 전 대규모 포병 현대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K9의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도군은 최소 최대 400문의 K9 추가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품 수출과 더불어 로열티 수익 등 추가적인 이익 또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K9을 대거 사들인 UOC 탐탐 기회를 엿봤던 루마니아에서도 K9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9이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적격 후보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K9 이외에도 이번에 루마니아 국방부가 최종 선정한 후보군에는 독일의 PZH-2000과 터키의 T155 푸르트나가 있지만 K9이 경쟁 기종과 비교해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장점이 뚜렷한 만큼 K9의 승리가 점쳐진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만나 K9 추가 생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있다는 주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앞서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을 한 차례 도입했었지만 올해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방어 태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에 12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에스토니아의 주요 무기 조달 분야는 포병 및 장거리 무기 등으로 K9을 필두로 한장거리 무기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 방산업계에 전해졌는데, 다름 아닌 국방 예산을 1년에 1,000조 원이나 쓴다고 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으로부터 들려왔는데요. 이달 11일까지 3일 동안 미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 미 육군 전시회 AUSA 2023 분해 한국 전시장에 첫날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겁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군인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전투 로봇부터 드론, 헬기, AI 무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방산 기술을 내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 전시장에 많은 이들이 몰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케 했습니다. 이번 AUSA 2023 분 전시회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80개국 이상에서 650개 방산 업체가 참석했는데요. 한국에서는 K9 자주포와 K56 탄약 운반차를 앞세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최대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단독 부스를 차렸고, 그린광학, 동인광학, 무리기술 등 중소방산업체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지정학적인 위기로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전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 전 세계 각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들른 이들이 유독 집중했던 건 다름 아닌 K9 자주포가 실물로 전시된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부스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는 232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미군을 상대로 자주포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패키지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K9, 포탄 자동 이송장치가 있는 K56 탄약 운반차, 포탄 핵심 부품인 모듈화 장약 미신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나 부스에는 미국 측 바이어와 미 현역 군인들이 대거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들은 하나 같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새로운 무기를 보듯 연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군 장교 2명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9, 이와 연결된 K56 탄약 운반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미군에 아직 도입이 안 된 기술이라 유심히 살펴봤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현재 미군엔 군용기에 탄약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육상에는 아직 기술 도입이 안 됐다며 동료와 자동 보급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기체계 무인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하나 직원이 이들에게 K9과 K56 탄약운 반차를 세트로 함께 운용하면 8발을 발사한 뒤 20분 내에 재장전이 가능해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전시장에 들른 또 다른 미군 장교는 포심에 관심이 많다며 K9 자주포를 유심히 살폈는데, 그는 과거에는 한국 방산기업이 방산 후발국에 수출했다면 이제 미국에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고 실제로도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와 함께 전시된 탄약 운반차 K56은 미국 자주포와도 호환이 가능한데,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과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 이번 전시회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최근 한미동맹 강화 기류가 미국 내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우호적 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더 좋은 위치에서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미방위 산업 컨설턴트 프랭크 프랭클린은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다며, 더구나 한국은 책임 있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기술력, 품질과 보안 관련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방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물꼬만 튼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봐도 무망한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업계는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500조 원에 달해 한국이 반드시 뚫어야 하는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지상 무기체계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며 북미 방산 공급망 진출을 대놓고 노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 지정학적인 위기로 미국, 캐나다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맹국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 글로벌화를 위한 미국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고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해 북미 지역 이방산 공급망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하나는 지난 2018년부터 워싱턴 DC의 지사를 개설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KAI도 미국의 경공격기 FA-50분 수출을 추진 중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과 가상적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완제기 수요가 총 500대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금액 기준 사업 규모가 최대 1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주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뿐만 아니라 하나디펜스에 이어 올해 4월 하나방산까지 합병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산 분야를 확장시키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초인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투기, 함정, 엔진 분야 등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면서 내친김에 인공위성, 우주선 등 항공우주 분야까지 삭스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가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아덱스에는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첨단 신무기들이 총집합하면서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도약대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엔 2019년 아덱스에서 모형 기체가 전시됐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실물 기체가 공개되고 시범 비행도 있을 예정이라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한국 방산 무기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